이 단원에서는 민족주의와 종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구 차원의 문제에는 전지구 차원의 해답이 필요하다. 현재 인류는 전체가 하나의 운명을 이루어 살며 모든 사람이 공통의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는데도 많은 국가와 집단들이 민족주의적 고립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 유전자에는 집단적 충성심이 각인되어 있다. 그렇지만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대규모의 민족 국가보다는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대규모 협력 토대로 문화를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고 성공에 이르게 된 열쇠이다. 예를 들어 수천 년 전 나일강을 따라 살았던 고대 부족들 살았는데 그 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고 들판에 물을 댔고 교역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강은 예측할 수도 없어 강을 활용하기 위해서 댐을 짓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했다. 민족주의는 인간 정신이 자연적이며 항구적인 요소가 아니라며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도 않다.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부족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렵게 구축된 민족주의의 문제는 선의의 애국심이 국수주의적 초민족주의로 변질된 때 일어난다. 내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고 내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며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는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세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에 쏟아진 비판의 기본 요지는 그것이 전쟁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난 후 모든 인류는 핵 파괴를 피할 지혜가 없으면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우려했지만 인류는 핵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새로운 국제주의에 입각한 세계 질서가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낳아 1945년 이래 노골적인 침공으로 국경이 바뀐 사례는 놀랄 만큼 드물었고 대다수 국가들이 더 이상은 전쟁을 표준적인 정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 몇몇 분쟁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최대 정치적, 도덕적 성취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 후에 핵무기가 등장하여 상황은 더 엄중하고 전쟁과 정치의 근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실제로 인류는 핵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냉전은 유혈 사태 없이 끝났고 새로운 국제주의에 입각한 세계 질서가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낳았다. 핵무기 사용의 비참함을 목격한 후에야 직구촌 공동체는 점차 다양한 민족 국가들을 넘어 성장을 해왔다. 그만한 공동체가 핵의 악령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핵전쟁을 말고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렵게 건설된 국제체제는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게 다시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민족주의의 힘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도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민족주의는 러시아와 인도, 중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시민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혈 민족주의자들은 과연 튼튼한 국제협력 체제 없이 혼자서 자국은 물론 세계의 핵 파괴를 막을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 인류는 핵전쟁 외에도 앞으로 수십 년 안에 1964년 정치 레이더망에는 거의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바로 생태학적 붕괴다.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섬세한 생태학적 균형을 우리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임계점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바로 지금 그것에 대한 뭔가를 실행하는 일이 다급하다. 이토록 걱정스러운 그림에 민족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생태학적 위험에 민족주의가 나름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지구온난화를 혼자서 중단시킬 수 있을까?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하지만 효과를 높이려면 그것들을 전 지구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기후에 관한 한 국가는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민족주의적 고립은 10중8구 핵전쟁보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훨씬 더 위험하다. 명확하고 즉각적인 위협인 원자폭탄과 달리 지구온난화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고 오래 계속된 위협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환경을 고려하다가도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될 때마다 민족주의자들은 당장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환경 문제는 나중에 걱정해도 된다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쪽으로 행동하기 쉽다.
이런 위협에 민족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민족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없다. 파괴적 기술들은 인류의 본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고, 그 결과 인류의 깊은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합쳐지면서 디지털 독재부터 지구 차원의 무용 계급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세계 종말에 이르는 다채로운 시나리오의 문이 열렸다. 이런 위협에 민족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민족주의적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실존적 위기는 기술적 파괴다. 만약에 인류가 전 지구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윤리적 지침을 고안하고 집행하지 못한다며 인류의 본성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 생명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하면 우리의 몸과 육체적, 정신적 특질들은 유인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지도 모른다. 또한 초지능이지만은 의식이 없는 존재가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 생명의 미래에 관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관점을 넘어 지구적 관점, 나아가 우주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생태 위기가 인류 문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해도 AI와 생명공학의 발전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 생태 위기가 깊어질수록 고위험, 고수익 기술 발전은 빨라질 뿐이다. 기후변화는 빠른 기술 발전으로 국가들이 전면전에 뛰어들면서 막대한 자원을 갖고 환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식량 부족, 난민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반대로 기술적 파괴는 지구적 긴장을 높이는 것 말고도 핵을 통한 힘의 균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종말론적 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민족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인류가 지역 부족 범위를 훌쩍 넘어가는 문제와 기회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핵전쟁, 생태 붕괴, 기술적 파괴, 이 세 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도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지만 셋이 합쳐지면 전례 없는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기술 발전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각종 규제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기술적 파괴는 지구적 긴장을 높이는 것 말고도 핵을 통한 힘의 균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종말론적 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도 세계가 경쟁 국가들로 나뉘어 있는 한 당면한 지구적 도전을 한 번에 극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한 전선에서의 실패조차 재앙적일 수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지구가 단결해도 내 나라의 고유성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한 내 특별한 의무감을 강조하는 종류의 애국심을 간직할 여지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고 번영하고 싶다면 인류는 지역적 충성심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감으로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수십억의 인구가 아직도 진화론보다 쿠란과 성경을 더 신뢰한다. 인도와 터키,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종교 운동이 정치를 규정짓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분쟁 역시 종교적 반목이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종교들이 과연 우리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21세기 세계에서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려면 세 유형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적 문제. 가령 건조한 나라의 농부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한 극심한 가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둘째, 정책 문제. 가령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셋째, 정체성. 문제. 가령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농부들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과 나라 문제에만 신경 써야 할까? 전통 종교는 기술과 정책 문제와는 대체로 상관이 없다. 반면에 정체성 문제와는 상관이 아주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개 해법이 되기보다 문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정근대 시대 종교는 농사 같은 세속적 영업에서 폭넓게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이 내린 달력으로 파종과 추수 시기 결정, 의례로 작물을 보장받고 해충을 막고, 가뭄이나 메뚜기 때 습격으로 농사 위기가 닥칠 조짐이 보이면 농부는 사제를 찾아서 신의 선처를 구했다. 의류 역시 종교 영역에 속해 예언자와 구루, 주술사가 치료사 역할까지 했다. 최근에는 생물학자들과 외과 의사들이 그 역할을 떠맡았다. 종교적 치유자의 마지막 보루인 정신질환마저 과학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과학의 승리는 너무 완벽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개념마저 변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농사나 의료와 관련 짓지 않는다. 애초에 종교는 농사나 의료에 뛰어나지 않았으며 종교로 해결된 적도 없고 단지 그들의 해석으로 해왔던 것이다. 종교 지도자가 과학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도 해석의 천재성 때문이다. 과학자는 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시도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더 나은 변명거리를 내놓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 종교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갈수록 권위를 잃어왔다. 과학은 기술적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만 정책 질문에는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어떤 경제 정책을 택하는가는 언제나 쿠란에 맞게 해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쿠란은 진정한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다른 것을 뒷받침하는 권위의 원천 정도로 강빙돼.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현실 문제를 볼 때도 전통적인 교리보다 근대 경제 이론의 적절성이 훨씬 커졌다.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종교 분쟁인 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복음주의자는 틀림없이 모든 탄소 배출 제한에 반대할 것이며 가톨릭 신도는 예수가 환경 보호를 설파했다고 믿은 것이다. 아무리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견해 차이의 진정한 원천은 근대 과학 이론과 정치 운동에 있지 성경에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별로 없다. 인간의 힘은 대규모 협동에서 발휘되는데 대규모 협동을 끌어내려면 그만큼 큰 정체성을 구축해야만 한다. 거대한 정체성이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은 허구의 이야기이다. 과학적 사실이나 경제적인 필요가 없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도 인간이 종교와 국가로 나뉘어 있는 것은 여전히 종교적 신화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는 다양한 의례와 의과 예식을 활용하여 신도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공동체 내 신뢰와 유대감을 다진다. 한편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은 세상의 수많은 추함으로 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열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독특한 정체성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도 있다. 기술의 발달과는 별도로 종교적 정체성과 의례에 관한 논쟁이 신기술의 사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세계를 불타오르게 할 힘을 계속 갖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인류가 대규모 협력에 의존하고 그 협력이 서로 공유되는 허구의 믿음에 기반을 두는 한 종교와 의식과 의례는 중요성을 이어갈 것이다. 불행히도 전통 종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치유책이 아니라 일부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자기도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고 있지만 21세기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종교가 제공할 것은 많지 않다. 많은 전통적 종교들이 보편 가치를 옹호하고 우주적 타당성을 주장해도 지금은 근대 민족주의의 신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족적 차이를 넘어 핵전쟁과 생태 붕괴와 기술적 파괴 위협에 대한 지구적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인류는 지금 단일 운명을 이뤄 살고 있으며 핵전쟁과 생태 붕괴, 기술적 파괴의 문제는 집구촌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와 종교는 여전히 우리 인류의 문명을 다양한 진영들로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그 예를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보편 자유주의 가치의 약속 위에 건설되었지만 지금은 통합과 이민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다.